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또 배당 투자를 하실 거면은 ISA 계좌를 통해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IS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2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9.9%만 소득세를 내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3.3에서 5.5%만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연금 수령액이 1,500을 초과한다. 그러면 내가 종합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16.5%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세무사님과 함께 2026년부터 변하는 세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전에 성정길 TV에 몇 번 나왔는데요.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세무법인 화담 청담지점에서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제 최근 이제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이슈로 시장이 정말 뜨거운데요. 네. 우선 현행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양도세 기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양도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처음 주식 시장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국내 주식부터 보면은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은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를 안 합니다. 대주주가 돼야만 상장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비상장 주식도 있잖아요.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전부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투자하는 게 어떤 주식이냐? 대부분 상장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아니면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대주주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대주주 요건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대주주는 주식 소유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데, 주식 소유 비율은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우리 보통 말하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1% 이상일 때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2%,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은 4%, 그 이상일 때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또 대주주 판단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시가총액은 50억 원 이상일 때. 근데 이때 50억 원 판단 기준일이 연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판단 기준을 안 넘으려고 연도 말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시가총액 50억 이상이면은 대주주가 되는 거고 50억 미만이면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이걸 정부가 50억 기준에서 10억 기준으로 낮추겠다고 세법 개정 작년에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발이 되게 심해가지고 결국은 50억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내가 대주주이든 아니면 소액주주이든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세율이 좀 다른데 세율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20%, 거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 붙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22%의 세율로 해외 주식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넘어왔을 때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발표만 한 상태이고 지금 아마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뉴스 제목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가 되면 세금 감면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는 공식 명칭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양도세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 현재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양도를 합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하면은 달러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국내로 들여와서 자기 주식 계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를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 계좌에 집어넣고 국내 주식을 그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최소한 1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기간 잠깐 치고 빠졌다 이러면은 이 양도세 감면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느냐. 원래 해외 주식을 팔고 양도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아까 22%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일종의 100% 감면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복귀 시기에 따라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해외 주식을 팔고 2026년 1분기에 1월이나 3월 사이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00% 감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2분기에 투자하면은 80%. 그 다음에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에 투자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100% 감면이라고 기사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해외 주식에 한 5억을 넣어놨어요. 5억에 넣어가지고 양도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차익 5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을 팔고 10억을 그대로 들여와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두 100% 감면을 해줄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냐면은 한도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아직 이 한도가 정확하게 설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예시로 한 5천만 원까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이 차익이 5천만 원 기준이 아니에요. 양도 가액 기준으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운이 나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원 가지고 해외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현재 25% 정도 올라가지고 현재 시세가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 5천만 원을 팔았어요.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은 1천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세 효과가 220만 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해외 주식을 예전에 사가지고 일찍 사가지고 1천만 원 한치의 해외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현재 주식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4천만 원이잖아요. 이걸 팔고 국내로 복귀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8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88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감면 효과가 좀 달라진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그럼 기존에 있던 미장 주식에서 일부만 처분하고 한국 주식으로 넘어오는 방법도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미장 주식을 처분할 때 내가 종목을 여러 개 지금 투자했을 수도 있잖아요. 가급적 절세 효과를 최대한 크게 내려면은 양도 차익이 제일 큰 주식이 있죠. 그걸 팔아가지고 5천만 원 어치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지금 이 기준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5천이 아니고 1억 정도로 뭐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 시점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1억 원어치만 처분해서 국내로 복귀하면은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금액 이상 되면은 그냥 그대로 22%가 부과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부에서 감면을 5천만 원까지만 해준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꼭 5천만 원어치 파는 게 아니고 1억 원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천만 원까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은 감면을 해주는 거고 5천만 원 초과분은 감면이 안 되고 원래대로 22%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외 주식 양도 시에 이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원래 이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걸 이제 피해서 예전에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거는 약간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테슬라를 샀는데요. 테슬라 해외 주식을 샀는데 3억 원어치를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시세가 6억입니다. 2배가 오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남편이 테슬라의 주식을 팔면은 양도차익이 3억이니까 22%인 6,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좀 배운 사람이에요.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내가 이 6억의 테슬라 주식을 직접 팔지 않고 우리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6억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증여세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주식은 심지어 취득세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세금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자한테 테슬라 주식 6억 원어치를 증여하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의 취득가액이 얼마냐?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증여받고 나서 이 6억 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바로 시장에서 매각을 해버려요. 그럼 양도가가 6억이 되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6억이었죠. 그럼 양도 차익이 0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대로 이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으면은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22%인 6,6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증여재산 공제가 아주 많이 적용되는 배우자한테 1차 증여를 하고 그걸 배우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때 양도세가 없어져 버리는 이제 마법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정부가 눈 뜨고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주겠죠. 안 봐주겠죠. 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증여 후 양도시 2월과세 규정이라는 겁니다. 증여 후 양도시 2월과세가 뭐냐? 이렇게 공제가 많이 되는 증여재산 공제가 많이 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이 주식을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주식은 2월과세가 1년입니다. 부동산은 2월과세가 10년이거든요. 어쨌든 주식은 현재 1년인데 1년 안에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양도가액에서 원래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잖아요. 그때 이 취득가액은 부인이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재산가액 원래 이게 취득가액인데 이걸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남편이 이 경우에는 3억에 테슬라를 샀잖아요. 네. 그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3억을 앞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은 결국 증여에도 절세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2월과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 증여를 하고 1년 이상 경과하기 전에 팔아버리면 2월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2월과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년 버티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1년을 버티고 있다 팔면 되죠. 1년이 지나고 나서 팔면 네. 되겠죠. 그러면 2월과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죠. 1년 동안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은 만약에 양도차익이 크다. 그러면 그런 리스크 감안하고서라도 세부담을 줄이는 걸 좀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1년 지나서 팔았는데 심지어 더 올라 버렸다. 그럼 이제 완전 일석이조죠.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럼 그 외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있는 분들 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유튜브에서 자주 안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다른 절세 방법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혹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국내 상장 주식은 주식 양도세 비과세라고 그랬죠. 네. 대주주가 아닌 비과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았는데 그리고 내가 대주주가 아니고 소액 주주인데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원래 국내 상장 주식은 팔 때 주로 어디에서 파냐면은 증권회사의 사이트를 통해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제3자는 어디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냐면은 거래소라는 가상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내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팔면은 비과세예요. 소액 주주는. 그런데 내가 지금 진행자님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거래할 수 있냐면은 내 주식 계좌에서 진행자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따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래소 외의 장소에서 이걸 다른 말로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소 외의 장외 시장에서 사인끼리 주식을 거래하면은 요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이 카카오 주식이에요. 카카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 주식에서 마이너스 2억의 평가 차손이 났고 엔비디아 주식에서 2억의 평가 차익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카카오는 2억의 평가 차손, 엔비디아는 2억의 평가 차익. 근데 엔비디아는 해외 주식이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는 국내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소액 주주니까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카카오를 장외 시장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내 친척,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 동생에게 2억 원의 평가 차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동생한테 현지 시가로 파는 겁니다. 그럼 나는 2억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식을 같은 연도에 이제 팔아가지고 2억의 차익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주식은 2억이 차익이 났고 국내 상장 주식은 2억의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마이너스가 이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양도 차익과 차손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억에 대한 양도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 국내 주식에서 차손이 발생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내 주식은 차손이 발생했고 해외 주식은 차익이 났을 때 이렇게 장외 거래를 통해서 차익과 차손을 통산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국내 주식의 차손을 장외 시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동생한테 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동생한테 팔 때
동생한테 반드시 매매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 종가로. 만약에 동생한테 주식은 넘겼어요. 근데 대가를 안 받아버려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증여? 그렇죠. 증여라고 그럽니다. 이거 매매가 아니에요. 증여예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 차손 통산도 안 되고 심지어 동생은 증여세까지 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종가 있잖아요. 네. 카카오에 종가가 있으면은 그 종가대로 꼭 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 그날 자정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금은 꼭 그날 오고 가지 않아도 돼요. 네. 대금 며칠 뒤에 오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그날의 종가로 그날의 종가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나요? 이제 증여세가 저가 양수도시 증여 의제 규정이 있는데 그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뭐 3억까지는 좀 차감을 해줍니다. 최근에 또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절세 전략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성정객 TV에 나오는 그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금융소득은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로 끝나버립니다. 분리과세가 뭐냐면은 우리 보통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15.4%를 떼고 주죠. 배당 소득도 15.4%를 떼고 주거든요.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거를 원천징수라고 그럽니다. 그 15.4%를 떼고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84.6%를 받은 거죠. 이 84.6%를 원래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만약 직장을 다니면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을 거거든요. 이 타소득과 원래는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금융소득은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즉 15.4% 떼고 그걸로 납세 의무를 종결지어 버립니다. 추가 세금 납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근로소득이. 그리고 금융소득이 5천 있었다. 그러면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전체가 합산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2천만 원 부는 15.4%로 세금을 내는 거고 2천만 원 초과 부분만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15.4% 내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 하는데 종합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15.4%, 2천만 원 초과 부분만 타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알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자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받아야 되겠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나는 배당주로 투자해서 주식 양도 차익을 많이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당이 많이 나와서 2천만 원 넣어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또 배당주를 팔아. 이건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제 다른 절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일반 주식 계좌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ISA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말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그러는데요. ISA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금을 투입해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ISA 계좌를 넣어서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ETF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배당이 많이 나온 ETF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 ISA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근데 서민형이 되려면은 소득이 되게 작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서민형을 받기는 어렵고요. 일반형으로 받으면은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잖아요. 초과하면은 9.9%를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원래 금융소득은 15.4%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뭐 이자 소득이든 배당 소득이든 여러 금융소득 또는 다른 소득에 대해서 9.9%로 원천징수하고 끝난다. 즉 분리과세로 끝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ISA에서는 내가 이제 꼭 배당주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당주 투자할 수도 있고 일반 주식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리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배당주에서는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뭐 채권을 샀는데 거기서 손실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럼 ISA 내에서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다 통산해서 나머지 금액만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해서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연금저축에 가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개인 퇴직연금, 이제 우리가 보통 IRP라고 그러죠. 여기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가지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주를 이제 원천으로 하는 이런 펀드나 이런 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나중에, 지금 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 형태로 이제 소득을 받으면은, 만약에 그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이 연간 1,5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받는 수령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만 떼고 과세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대 3.3%에서 5.5%까지 안 낸다는 거예요. 다만 3.3%에서 5.5%만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려면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이 안 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6.5%, 원래 이제 15%에다 지방소득세 1.5% 합해서 16.5%거든요. 16.5%만 내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죠. 많이 헷갈리네요. 네. 네. 다시 정리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식 계좌로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그런데 종합과세가 된다라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15.4%만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자 배당 소득 합해서 2,200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2천만 넘었다고 큰일 났다. 그러면 적금 다 해지하고 이자 더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2천만 원을 초과해도 2천만 원까지는 15.4%밖에 안 내거든요. 2천만 원 초과 부분은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200만 원만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당 투자를 하실 거면은 ISA 계좌를 통해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IS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9.9%만 소득세를 내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당주, 장기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당장 이제 그 소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아오는 거거든요, 수익을. 근데 그 연금 형태로 수익을 받아올 때 연간 그 연금 수령액이 1,5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3.3에서 5.5%만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을 초과한다. 그러면 내가 종합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16.5%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신설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없던 제도여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당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식 가치가 안 오르게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식 가치가 안 오르게 유지를 하려면은 결국 배당을 안 해야 되겠죠. 배당을 자주 해주는 주식은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제도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원래 아까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배당을 하면은 누가 제일 배당을 많이 받아가느냐? 개미들이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 대주주들 있잖아요.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게 돼 있는데 이 대주주들은 이 배당 소득 외에도 타소득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종소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당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이 배당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를 안 하고 타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내버리겠다. 이게 이제 특례입니다.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 고배당 기업의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건이 우선은 상장 법인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이
2024년 배당 소득보다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이 배당 성향이 중요한데요. 배당 성향은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배당 성향은 뭘 보고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냐면은 전체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 성향이 40% 이상일 것. 이 요건을 갖춰도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이 되고요.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 배당 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 이익이 많이 나버리면은 이제 배당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은 40%가 안 되고 25%가 넘는데 이익이 워낙 많이 발생해가지고 배당 금액의 총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경우에도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금액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냐면은 만약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주고요. 만약에 배당 금액이 2억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다 그러면은 20% 세율로, 3억에서 50억 사이이면은 25%, 50억 초과이면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개미들은 보통 2천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14% 세율로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대주주들 있죠. 대주주들은 뭐 3억에서 50억 이 금액까지 더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5%나 30%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일부에선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생각해 보면 효과적일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 또 투자보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상속과 증여 관련 이야기,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